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매해 달력을 넘길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세월 정말 빠르다 싶어요. 제 나이가 벌써 50이 훌쩍 넘어 곧 60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정확히 21년 전에는 제가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는 걸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 있어서는 말이죠. 당시 고된 시집살이로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또 그 시기에는 친정엄마 일로 더 힘든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듯이 순간 화를 참지 못했던 일과 저와 함께 해준 이들로 인해 평온한 매일을 보내게 됐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무슨 말인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기로 하고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가장 마지막 문단에 남기기로 하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부터 이야기하자면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당시 의사인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남인 남편에게는 2명의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시동생들 모두 의사인 남편만큼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직 직업을 삼고 있었어요. 동서들 역시 시동생들과 직장에서 또 소개로 만났던 만큼 전문직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와 다르게 저는 사업체고 출신의 공순이 출신이라 며느리들 사이에선 큰형님이었지만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이나 능력은 가장 떨어졌죠. 그래도 다행히 시동생들과 동서들과는 사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한참 모자람에도 엘리트 출신의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좋았던 건 다 이유가 있었죠. 저와 남편이 의사 국시에 합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식을 올렸는데요. 남편이 식을 올리고 곧바로 공부에 생활을 하게 돼 신혼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생활하게 됐고 시댁에 남아 지내게 됐던 제가 어린 시동생들을 돌보게 됐던 거죠. 또 시댁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상황이라 남편이 붙여주는 돈만으로는 부족해 제가 일을 하면서 시동생들 뒷바라지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공부 일을 마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막내 시동생이 대학 졸업을 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하게 됐죠. 저는 남편 동생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동생들은 제가 해준 것에 대해 많이 고마워했어요. 그런 이유로 시동생들은 절 친누이처럼 대해줬고 각자 가정을 꾸린 후에도 동서들과 친해지면서 가깝게 지냈던 거죠. 의사인 남편과 아들과 딸 하나씩 둔 가정에 사회적으로 엘리트들인 시동생, 동서들과 가깝게 지내니 주변 사람들은 제가 스트레스와 걱정 하나 없이 살 것 같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았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성격이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일찍이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여자 혼자 아들 셋을 키워 어쩔 수 없이 억척스럽게 변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본래 성격에 모가 많이 나신 분이었어요. 우선 시어머니는 남의 눈을 무척이나 의식하셨고요. 그래서 남에게 보여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시는 분이었어요. 또 손해보는 걸 조금도 참지 못하시는 분이라 남들과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지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든 억지를 부리든 또 다툼까지 벌이든 어떻든 남을 이기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셨죠.
그런 이유로 시어머니께서 가시는 곳마다 항상 문제와 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그런 다툼에서 이기신 걸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간단히 예를 들자면 한 번은 어머님께서 집으로 들고 갈 짐이 많다고 하셔서 어머님이 계신다는 백화점으로 갔는데요. 그곳에서 어머님께서 백화점 직원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제도 그제도 여기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다니까? 근데 사은품을 왜 안 준다는 거예요? 여기 이번 주에 40만 원 이상 구매했으면 그릇 세트 증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안 드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번 주에 구매하신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수증? 나는 나 혼자 살고 자식들에게 용돈 받고 살아서 따로 가계부 안 써요. 그래서 영수증도 계산이 제대로 됐나 확인만 하고 바로 버린다니까. 그럼 신용카드사에 전화하시면 내역 관련해서 저희에게 확인시켜 줄 겁니다. 그렇게 확인되면 드릴게요. 아니, 난 카드 안 써요. 나라에서도 카드 발급 문제가 많다고 하는 마당에 무슨 카드를 써? 난 현금만 쓰고 분명히 오늘까지 포함해서 어제 그제 40만 원 이상 썼어요. 그러니까 그릇 줘요. 그래도 못 주겠다면 내가 받을 때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도 못 받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다른 손님들까지 쫓아내며 억지를 부리는 시모로 인해 결국 백화점 직원은 혀를 내두르며 그릇 세트를 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혹시나 싶어 시모에게 전부 사실이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어머님, 집에 가면 영수증 있지 않을까요? 어머님 영수증 모아두고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갔다 와도 됐는데. 어제 그제 여기 안 왔어. 그래서 없어. 네? 없다고요? 근데 왜... 아유, 내가 어제 그제만 여길 안 와서 그렇지 지금까지 저기다 돈을 얼마나 썼는데. 돈 40은 무슨 돈 100도 더 썼겠다. 그러니까 나도 받는 게 당연하지. 봐라. 내가 결국에 목소리 높이고 난리 피워서 받아냈잖니. 지들이 내가 달라면 줘야지. 감히 어디서 까불고 있어. 뭐든 그런 식이었어요. 억지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무조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 그래서 남편과 시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도 문제가 늘 따라다녔다고 했죠. 어머님께서는 형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교육 때문에 강남살이를 고집하셨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학교에 매일 들락날락 하시며 그곳 학생과 학부모 또 학교 선생님들과도 다툼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식들이 조금만 손해를 봤다고 느껴지면 참지 못하셨던 거죠. 그런 시모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남편과 시동생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모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자식들에게도 예외 없이 억지와 화를 내셨다고 했거든요. 성인이 돼서도 남편과 시동생들은 시모와 대립하는 상황을 굳이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동서들도 마찬가지였죠. 결혼 후 시어머니의 성격을 직접 목격하게 된 동서들은 시모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기죽어서 지냈어요. 시모가 화를 내면 말이 절대 통하지도 않았고 사람 진이 다 빠질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이라 다들 일을 만들지 말자고 한 거죠. 그래도 동서들은 괜찮은 집안에 좋은 직업까지 있어서 시모에게 억지와 험한 말을 듣게 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모의 짜증과 괴롭힘을 당하는 건 시모에게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제가 받아야 하는 일이었죠. 꼭 제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해도 시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구박과 원망은 제가 대표해서 들어야 했었거든요.
흔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말처럼 저와 시모의 관계가 딱 그러했습니다. 사업체고를 나와서 공순이 출신인 제가 의대 나온 남편과 결혼하겠다는 것부터 시모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시모는 당연히 저희의 결혼을 반대했고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어요. 그렇다고 집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다면 그것도 아니었네요. 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탓에 시댁 형편이 저희 집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오히려 더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시모는 남편이 의대를 다니고 있어 예비 의사라는 이유로 제가 남편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무척이나 무시했고 제가 잘난 아들의 앞길을 막는다며 결혼을 반대했었죠. 하지만 그런 반대에도 남편과 제 관계는 공고했고 저희가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결혼하고 말자 시모는 어디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두고 보겠다는 듯이 제게 모진 시집살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대체 복무로 지방 공보위로 내려가 곁에 없는 동안 저는 시모의 고된 시집살이를 겪어야만 했었죠. 남편이 집에 없으니 시댁은 완전히 어머니 세상이었고 저는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시모에게 대꾸 한번 못하고 시집살이를 겪어야 했습니다. 말이 좋아 시집살이였지 시모는 그저 저를 괴롭히고 싶어 부려먹고 괴롭히셨을 뿐이었어요. 하루 종일 빨래에 살림에 시달리는 제게 새벽부터 일어나게 하고는 한여름에 곰탕을 고우라며 팥을 삶으라며 매번 이런저런 핑계로 잠도 제대로 안 재우고 집안일을 시켰죠. 처음엔 저도 적응이 되지 않아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뼈 얻어왔으니까 이거 깨끗하게 빡빡 씻어서 한 며칠 푹 고아라. 자리 때 생각하지 말고 불 앞에 딱 서 있어. 어머님, 이 여름에 곰국을 하시려고요? 아, 그래. 곰국해서 멀리 있는 우리 장남도 챙겨주고 아들들 몸보신도 시켜야 하니까. 날이 더워 입맛도 없을 텐데 잘 먹기라도 해야지. 더구나 너는 남편이랑 떨어져 지내는 동안 내조 하나 할 거 없는데 이런 거라도 해야 집사람 노릇하는 거 아니냐? 왜? 더운 날 땀 흘리고 귀찮은 일 시켜서 싫다 이거냐? 아니요. 아니에요, 어머님. 우리 아들은 멀리 가서 고생하는데 이딴 걸로 힘들다는 소리 하기만 해봐라. 아주 입을 꿰매버릴 테니까. 그러다 잠이 워낙 부족해서 날이 서 있는 제가 불만스러운 내색이라도 하려는 게 보이면 시어머니는 또 그걸 꼬투리 삼아 저를 혼내곤 하셨죠. 너 아까 시킨 거 다 했냐? 시킨 게 언젠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좀 전에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님. 뭐?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너 지금 나한테 짜증내는 거냐? 내 앞에서 지금 성질 부리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제가 아까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물으시니까. 죄송합니다. 얼른 하겠습니다, 어머님. 인연이 어디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고 말대꾸를 하고 있어? 얻어맞아야 정신 차리려나?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이나 잘할 것이지 손도 느리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게 성질까지 고약하네. 왜? 짜증나냐? 고까워? 그러면 네 친정으로 가던가.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줘라, 제발. 니년이 제발로 이 집 나가는 날이 우리 집 잔칫날이니까 내가 그날 동네방네 소문내고 춤까지 춰주마. 시모는 시도 때도 없이 저더러 집을 나가라, 남편 곁을 떠나라고 말하며 저를 구박했고 저는 매일 저를 미워하시는 시모 등살에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된 시집살이에 기어이 몸살이 나서 몇 날 며칠 앓다가 살려고 맨밥에 물 말아 먹는 것을 보고도 시몬은 저에게 욕을 했죠. 너는 아프다더니 입맛은 잘 도는 모양이다. 처먹는 꼴 보니 네가 나보다 오래 살겠다. 누구는 지 때문에 속 터져 죽는 줄도 모르고. 망할년 입에 쳐넣는 꼴 좀 봐라. 너 때문에 우리 집 쌀떡만 동이 나겠어. 이 세상 귀신들은 다 뭐하고 있다니? 저런 년 안 데리고 가고? 잘난 남편을 만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인지 저는 그렇게 구박당하고 괴롭힘 당하면서도 시모 앞에서 아무 말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저 하루빨리 남편이 돌아오고 시모를 피해 분가를 할 수 있길 바랄 뿐이었죠. 이후 저는 제가 바라던 것처럼 시댁에서 분가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시모와 물리적인 거리만 떨어졌을 뿐이었지 시집살이는 똑같았죠. 아니, 오히려 시간이 흐르며 다른 방법으로 저를 무시했어요. 시동생들이 결혼하며 차례대로 동서들이 들어오게 되자 시몬은 그 앞에서마저 저를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최고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분이라 잘난 동서들마저도 자기 아들들 밑으로 보는 분이었는데 그나마 동서들은 여유 있는 친정에 직업들도 탄탄해서 대놓고 무시는 못하셨어요. 그에 비해 저는 가난한 친정에 공장에서 일하던 공순이다 보니 시몬은 동서들 앞에서 저를 무시했죠. 식구들이 다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제 밥그릇 놓을 자리는 없다며 눌어붙은 누룽지에 수돗물 담아주시고는 부엌에 서서 먹으라고 하시고 동서들은 며느리라고 불러주실 때도 저한테는 이년저년 하시고 매번 욕을 하시다 보니 그게 동서들 보기에는 퍽 불쌍했던 모양이에요. 오죽했으면 시어머니 성격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동서들이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너무하신 것 같다며 목소리를 모아 말하게 됐죠. 당연히 시어머니 성격에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며느리들이 들고 일어서서 자기 무시한다며 집안이 들썩일 만큼 난리를 치셨죠.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서 전연편 드는 거냐? 어머님,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형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년저년 하세요. 자꾸 그러시면 저희도 듣기 곤욕스럽고 어머님도 너무하다 싶어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오죽하면 얘한테 이러겠냐? 얘는 이런 취급당해도 싼 년이야. 잘난 우리 집 장남 데려가서 그 고생시키게 해놓고 시어머니 하나 제대로 모실 줄 모르는데 이 정도 욕이야 들어먹어도 싸지. 아이 엄마, 형수한테 그만 좀 하세요. 형수가 엄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형수 아니었으면 저희도 이만큼 못 살았다고요. 형수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한 희생이 있는데 왜 이렇게 형수를 미워하세요? 그냥 밉다. 내가 저걸 우리 창남에게 갖다 붙인 걸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아요. 천년만 아니었으면 우리 장남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처가덕 보면서 살았을 텐데 지금도 더 잘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학병원서 남들 버는 돈에 절반 받으며 밤색 탕직 돌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거 아니냐? 다른 집은 의사 사위 두면 개원도 척척 해준다고 하는데 아휴. 시동생들이며 동서들이 아무리 시모를 말려봤자 소용없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 성격을 어떻게 꺾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저를 위해 나서준 동서와 시동생들에게 고마웠죠. 시모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별말 못해도 뒤에서 몰래 저를 챙겨주는 시동생과 동서들에게 저는 그 이상 바라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동서들이 저를 무시하지 않고 걱정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제가 착한 동서들 대신 저 혼자 욕바지가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시모에게 말대꾸 한번 하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그런데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되는 분께서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도 그 집안의 며느리라면 그에 대한 옳은 대답 한번 하기가 힘든 시대. 며느리는 시부모님 눈치만 보던 시대였죠. 저도 그런 보통의 며느리들 중 한 명이었고요. 그러면서도 제 가슴 속에는 저도 모르게 시모에게 당한 일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화산 폭발하듯이 펑 하고 터져버렸죠.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저희 친정 엄마가 아프셨는데요. 선천적으로 몸이 불편하셔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걸음 속도와 반응이 느렸던 엄마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신호 위반을 한 차량을 피하지 못하시고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 사고로 엄만 몇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고 큰 수술도 받으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엄마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게 된 제 가슴은 철렁했죠. 엄마를 사고로 갑작스럽게 잃게 되는 줄 알고 정말 심장이 떨어질 뻔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엄마의 소중함을 깨닫고 엄마가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과 회복을 하는 동안 제가 그 곁을 지키게 됐습니다. 꼭 엄마 걱정에 곁을 지켰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병원 생활하는 동안 엄마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이 꼭 곁에 있어야 했거든요. 그 보호자 역할을 제가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정신없던 시기였습니다. 엄마 사고 소식에 놀란 가슴은 아직 진정되지 않았고 엄마가 수술을 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또 24시간 내내 엄마 상태를 확인하면서 간병을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담이 많이 될 때였죠. 그때 남편과 친정 식구들 외 시댁 식구들도 참 많은 힘이 되어줬습니다. 시동생들과 동서들이나 물심양면으로 절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시모였죠. 친정엄마 사고로 제가 정신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시모는 그 상황을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위로는 못해줄 망정 전화를 걸어와서 사람 기분을 망치고 천연덕스럽게 원래 하던 대로 시집살이를 시키더라고요. 네, 어머님. 너는 어째 큰며느리라는 애가 시어머니한테 연락 한 통이 없냐? 삼복더위가 오기 전부터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시어머니가 어쩌고 있는지 걱정이 안 돼.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저희 친정어머니 사고로 정신이 없어서요. 혹시 어디 편찮거나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일 없다. 엎드려서 절받기도 아니고 내가 말 꺼내니 그제야 시어머니 걱정하는 척 하기는. 그나저나 너 곧 무슨 날인지 알지? 곧이요? 다음 달까지는 특별한 날이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을까요? 뭐? 특별한 날이 없어? 아이고, 기가 차다, 기가 차. 네가 요 며칠 네 친정일에 빠져있으니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라는 걸 그새 잊어버린 것 같다. 내가 좀 전에 언지를 줬는데 그걸 몰라? 삼복더위, 삼복더위. 곧 있으면 초복이지 않냐? 매년 챙기는 걸 그새 잊어버린 거냐? 아니면 여태 생각 없이 지내면서 내가 하라니까 그냥 따르고 있던 거냐?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다른 애들은 몰라도 집안 큰며느리라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내가 이걸 전화해서 알려줘야 돼?
네가 먼저 나한테 전화해서 복날을 어떻게 할 것임을 설명하고 있어야지. 아, 초복이요? 근데 어머님, 아시다시피 제가 친정어머니 간병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이번 초복은 시간 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너 지금 그걸 대답이라고 하냐? 내가 며느리 시간 되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한 것 같아? 너,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새 뭘 많이 잊어먹은 것 같은데 너 박씨 집안 사람이다. 죽어도 우리 집 귀신이 되려니라고. 거기다 네가 지금 그만큼 살고 있는 게 다 누구 덕분인데 그 은혜도 모르고 제멋대로 굴어? 네가 우리 동혁이 아니었으면 그 호강에 겨운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지금도 어디 공장에서 시다짓이나 하면서 살고 있었을 것이 어디 감히. 너 정신 차려라. 바깥에서 큰일 하는 네 동서들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너를 내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데리고 있는 건 그나마 네가 부엌대기 일하는 건 봐줄만 하고 군말 없이 집안일을 하기 때문이야.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진작에 널 쫓아냈다고. 그리고 복날 챙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헛소리를 짓거려? 내 오늘 이 통화 이후로 일절 얘기 안 꺼낸다. 그러니 알아서 잘 행동해라.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난 뒤 시모가 해도 해도 참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부족하고 밉다고 해도 어쩌면 다치신 부모님을 간병하고 있는 저에게 이러나 싶었어요. 그것도 겨우 삼복 챙기는 일 가지고 사람 자존심을 짓밟아 놓으니 저도 그때는 화가 나더라고요. 시모가 자신의 자랑거리인 아들들을 무척이나 아끼기 때문에 또 일찍이 돌아가신 아버님으로 인해 몸보신 쪽으론 신경을 많이 쓰고 삼복 챙기는 것도 다른 집들보단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알았습니다만 솔직히 그전까지는 그 정도로 난리를 치진 않았습니다. 삼복을 챙긴다는 게 결국은 여름을 나는 보양식을 먹는 거니까 집에서 못 챙겨 먹어도 바깥에서 챙겨 먹을 수 있으면 됐어요. 시모도 시댁 가족들 중 각자의 사정으로 집으로 찾아와 보양식을 먹지 못하면 전화로 보양식을 챙겨 먹었는지 확인하는 정도였지 꼭 집에 와서 먹어라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는 저에게 일부러 그런 말과 행동을 했던 거였어요. 제가 친정엄마 간병으로 정신이 없어서 남편과 아들 또 시댁에 이전처럼 신경 쓰지 않는 모습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거였죠. 그렇다고 한들 시모의 행동이 이해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기분만 나빴죠. 그러다 보니 저도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고 제 구겨진 얼굴을 보고 남편이 추궁하게 되며 낮에 시모와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게 됐죠. 제게서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남편은 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시동생들과 동서들에게 연락까지 넣어 그 일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곤 다 같이 어머님께 찾아가 한마디씩 말을 거들었죠. 동서들은 각자의 일로 바쁜 와중에도 시댁을 찾아 저를 대신해 복날 보양식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초복, 중복은 무사히 넘길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일로 인해 시모는 저에게 일을 더 갈았다고 합니다. 중복에 저를 대신해 보양식을 끓이려고 시댁으로 들어갔던 둘째 동서 이야기에 따르면 말이죠. 둘째 네가 이 시간에 우리 집엔 웬일이냐? 오늘 회사 안 나갔냐? 오늘 쉬기로 했어요. 오늘 복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식구들 먹을 보양식 하려고요. 아이쿠, 이제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지네 큰형님을 보호하겠다. 왜?
이 시어머니 하는 짓이 아주 못돼 보였나 보지? 늙은 시애미가 지랄 떠는 걸로 보이냐? 아니에요, 어머님. 형님이 오겠다고 하는 걸 마침 제가 쉬는 날이라 대신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오랜만에 어머님하고 같이 오붓하게 시간 보내려고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헤헤거리면서 좋아할 줄 알았냐? 뻔히 속보이는 행동하고도 이것들이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할수록 화만 부르는 거다. 지금은 첫째 걔를 보호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엔 첫째 그년에게 손해만 될 뿐이라고. 내가 이런다고 걔를 가만둘 것 같아? 큰 며느리가 돼가지고 집안에 지 서방에게 지 자식에게 소홀한 년을 내가 가만둘 것 같냐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다음번은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그리고 너도 오늘 네 큰형님 대신해서 잘할 수 있나 한번 두고 보고. 그렇게 그날 신모가 이를 갈며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말복은 지난 2번의 날처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말복이 되기 며칠 전부터 신모에게 전화가 걸려와 마지막 남은 말복은 무조건 시댁으로 들어와서 큰며느리 노릇을 하라고 윽박질렀거든요. 너 이번 말복에도 병원에서 나오는 에어컨 쐬면서 편히 넘어가려고 하냐? 이제 큰며느리 노릇은 네 동서들한테 떠넘기겠다는 거야? 그럼 뭐하러 네가 큰며느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 안 그래도 우리 동혁이 옆에 한참 모자란 년이. 너 나한테 손자 손녀 보여줬다고 내가 널 이 집안에서 못 쫓아낼 줄 아는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라. 너 같은 년은 얼마든지 더 나은 며느리로 대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후회하기 싫으면 남은 말복은 네 손으로 가족들 잘 챙겨라. 그것마저 싫다면 무슨 일이 있을지 기대하고. 된다 안 된다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신이 화가 났음을 알린 시몬은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수화기를 내려놨죠. 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마음은 쓰였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루만 엄마를 맡기고 시댁으로 들어가야 했죠. 그래도 남편과 시동생 또 동서들 덕분에 지난 2번은 무사히 넘겼다고 생각하니 불평불만 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약 한 달이 안 되는 사이 친정엄마도 많이 회복한 상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말복이었던 날 엄마 곁을 비우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죠. 하지만 제가 그날 시댁을 찾아 음식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시모의 화풀이 대상이 돼야 했죠. 아이고, 우리 집에 아주 귀하신 분이 납셨구나. 우리 큰며느리님이 워낙 바쁘신 몸이라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겨우 얼굴을 보게 되네. 그래, 그동안 잘 있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이제 친정 어머니도 점점 좋아지시니 다시 자주 찾아뵐게요. 영악한 년. 뭔 말만 꺼내면 아픈 친정엄마 내세워서 지네 시어머니 못된 년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친정엄마 먼저 돌아간 년은 억울해서 뭔 말을 할 수가 없네. 그리고 교통사고 당해서 병실에 있는 게 뭐 잘난 일이라고 입에 사고 당한 친정엄마를 탈고 살아? 넌 내 앞에서 안 사돈 얘기 꺼내지 마라. 그럼 죄송하지도 않으면서 죄송하단 그 거짓된 표정은 그만 짓고 얼른 음식 준비나 해라. 내가 오늘은 특별히 다 같이 모여서 먹을 음식 외에도 애들 돌아갈 때 챙겨줄 것들까지 포함해서 양을 많이 준비해놨으니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늦장 부리지 말고 어여 서둘러.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모에게 무시당했던 저는 음식을 하는 내내 시모의 폭언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충분히 예상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아 했어요.
그날 유독 더 심하게 폭언을 듣긴 했지만 그전에도 시모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있진 않았으니 그냥 내 팔자가 이런갑다 생각하고 음식 만드는 데 집중했죠. 음식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해야 할 양이 많아 손질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뿐이지. 제가 직접 요리할 건 별로 없는 백숙이었으니까요. 대신 하루 종일 제 옆에 붙어 폭언을 하는 신모로 인해 제 귀가 고생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러다 제가 시댁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동서들이 원래 모이기로 한 시간보다 더 일찍이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곤 저를 그만 내보내고 자신들이 뒷정리를 하겠다고 시모에게 말을 했죠. 하지만 그 일은 시모의 성질만 더 건드는 일이 됐어요. 뭐? 형님을 그만 보내? 이것들이 내가 이제까지 오냐 하면서 가만히 두니까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지? 니들은 나한테 당한 게 별로 없어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나 보다. 아니면 알고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어서 그딴 말을 하는 거야?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내가 정하는 거지. 어디 며느리 따위들이 시어머니 보고 결정을 하라 마라 하고 있어? 첫째 너, 네가 밑에 애들 보고 이렇게 말해라 시켰니? 아니면 이것들이 줄줄이 정신줄을 놔서 시어머니 성질을 건드는 거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는데 윗물이 이 모양 이따위니까 맑았던 아랫 것들도 물 들어가고 있지. 내 단단히 경고하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방금 같은 잡소리가 한 번만 더 들리면 그땐 오늘 이 집 뒤집어질 거라는 걸 알고들 있어라. 어딘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미친년인지 보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들 알아. 길길이 날뛰는 시모 때문에 동서들도 더는 앞에서 제 편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더 큰 소란을 막기 위해 동서들에게 안 그래도 된다고 눈치를 줬고요. 이후 시모는 한 번이라도 더 저를 움직이게 하고자 동서들과 시모가 먹을 식사를 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겐 같이 먹을 생각하지 말고 동서들이 가지고 갈 백숙을 챙겨놓고 있으라고 말했죠. 예, 나랑 애들이 먹을 밥상 차려라. 원래는 다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일하는 애들 잡아두는 것도 아니다 싶구나. 상을 2번 차리는 걸로 하고 우선 나랑 애들 먹을 음식 내와라. 그리고 너네들 밥 다 먹으면 바로 백숙 챙겨갈 수 있게 부채질 하든 입으로 불든 음식 시켜서 준비해 놓고 네 밥은 그 다음에 먹든가 하고. 어차피 입에 뭐가 들어갈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모와 한 공간에서 분리돼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동서들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시모에게 시달렸을 제가 안쓰러워 불편한데 자신들은 제가 한 음식을 먹기만 하고 저는 주방에서 자신들이 가져갈 음식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차마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백숙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기분 나빴던 시모는 동서들과 저에게 또다시 소리를 쳤죠. 이것들이 밥상 앞에서 죽상하고 있어? 초상 치르냐? 아니면 나보고 음식 먹다 얹혀서 죽으라고 이러냐? 이것들이 내가 앞서 그리 얘기했건만 다들 죽상 풀고 음식 퍽퍽 안 떠먹어? 그리고 너, 네가 네 동서들한테 나 음식 먹다 얹혀 죽으라고 시켰냐? 이전부터 네 동서들 시켜서 나한테 시위라도 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너 오늘 고생한 것 같아 네 동서들 챙기는 거 마무리하면 일찍이 병원으로 보내줄까 싶었는데 이거 보니까 안 되겠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 위계 질서가 엉망인 것 같은데 오늘 너를 본보기 삼아 너도 애들도 허튼 생각 못하도록 해야지. 바깥 사돈이든 누구든
지금 네 친정어머니 봐주고 있는 사람에게 연락 넣어서 오늘은 못 들어가겠다고 전해라. 내가 밤새 너를 붙잡고 있더라도 오늘 네 썩어빠진 정신머리 개조해야 되겠으니. 그 말을 들으면서 화를 낼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처음부터 군말 없이 시모 말을 따랐다면 동서들까지 눈치 볼 일을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후회하고 있었죠. 그렇게까지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던 저는 시모와 동서들이 식사를 마치자 그 상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동서들은 시모의 눈치를 보고 있어 저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그 모습을 흐뭇하게 보고 있던 시모가 자리를 일어서며 제게 하지 말았어야 할 말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나한테 욕 처먹더라도 버틸 힘이 있어야지. 자주 얼굴 뵐 수도 없는 귀한 몸인데 중간에 쓰러지기라도 하면 다음에 언제 혼낼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잖니. 그런데 곧 있으면 우리 아들들이 올 시간이라 네가 밥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다. 그냥 여기 남은 거 먹어. 그게 진국인 거 알지? 아니구나. 이걸 한 대 모아 끓이면 되겠네. 그럼 보양식 닭죽이 되잖니. 보아하니 네 동서들이 널 위해 많이도 남긴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두세 그릇은 나오겠다. 그리고 정말 두세 그릇 나오면 남은 건 병원에 있는 너희 친정어머니께 가져다 드려라. 안 그래도 네가 이 백숙한다고 정성 들였는데 남은 거라고 하지만 이걸 죽으로 한 번 더 끓였으니 얼마나 몸에 좋겠니? 거기다 팔라먹을 필요도 없는 죽인데 환자한테 얼마나 딱 맞는 보양식이야. 그러니까 남은 거 싹싹 긁어 모아서 네 친정어머니께 꼭 가져다 드려라. 네 손으로 만들었지만 내 돈 들여서 장만한 재료로 음식했으니 내가 너희 어머니께 빨리 나으시라고 전하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알겠지? 근데 너 나한테 고맙지 않니? 모자란 큰며느리가 집안 분위기도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시어머니 되는 분은 네 어머니까지 챙겨주고. 아휴, 내가 한 행동이지만 정말 복되다 복돼. 그리고 넌 얼른 밥 다 처먹고 내 방으로 들어와라. 애들 오기 전에 1초라도 더 혼내야 하니. 말을 끝낸 시모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내 부모님만큼은, 아픈 엄마만큼은 건드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눈이 돌았고 들고 있던 죽만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동서들과 시모가 남긴 죽을 싹싹 한가운데로 긁어 모아서는 시모가 있는 안방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곤 제게 뱉은 말이 즐거웠는지 침대에 누워 웃고 있던 시모 얼굴에 뿌려버렸죠. 예고도 없이 쏟아지는 죽세례에 시모는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다 콧구멍과 입으로 들어간 죽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워졌는지 연신 기침을 하며 컥컥거렸죠. 아유, 이게 뭐냐? 아유, 이게 뭐야? 이거 죽 아니여? 아니, 어떤 미친년이? 너가 이랬어? 네가 시어머니 얼굴에 죽을 쏟은 게야? 야, 이년아, 너 미쳤어? 이년이 소방 맞고 싶어서 작정을 했나? 그래, 미쳤어. 내가 미친 건 미친 거고 방금 전에 한 말 취소해. 우리 엄마 욕한 거 취소하라고. 뭐? 이년이 정말 미쳤나? 겨우 그것 때문에 이 지랄을 떠는 거였어? 야, 이년아, 내가 틀린 말했냐? 못할 말했어? 전부 다 니년 애미 생각해서 한 말들 아니야? 그러면 감사하다고 꾸벅 절을 못할 망정 이년이 시어머니 얼굴에 죽을 쏟아? 못 베어먹은 년을 집안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이게 폐악질을 부려? 그래,
내 입에서 사과받고 싶다고? 아유, 근데 이걸 어쩌냐? 내가 사과를 받았으면 받았지 니년과 니년 애미에게 사과할 일은 죽어도 없을 것 같은데. 되려 니년 사람답게 살게 해준 은혜에 감사의 인사를 받았으면 받았지 내가 니년 애미에게 무슨 사과를 해? 오냐, 네가 오늘 나랑 끝을 보자는 것 같은데.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인연이 내가 여태 어떻게 살아왔는지 뻔히 알면서 나한테 대들어? 오늘 네 제삿날이 될 게다. 그러니까 반병신 된 네 어미한테 먼저 세상 하직한다고 절이라도 드려. 다른 시어머니들이라면 당황해서 말도 잘 못했을 상황에 시모는 금방 정신을 차리고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단순 협박만이 아니었죠. 정말 저에게 해코지하려고 달려들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동서들이 저와 시모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그리곤 열받아 씩씩거리고 있는 시모에게 그만하라며 쏘아붙이기 시작했죠. 어머님, 그만하세요. 뭘 잘하셨다고 형님을 죽이니 살리니 말씀하세요? 어머님께서 이제까지 형님에게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셨잖아요. 거기다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사돈 어르신까지 함부로 입에 담으세요? 뭐? 이년이 미쳤나? 처년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도 날 잡아먹으려고? 이것들이 쌍으로 미쳤나? 내가 둘이면 상대를 못할 줄 알아? 그래, 니년도 오늘 내가 초상 치르게 해준마. 형님들뿐만 아닌데요, 어머님. 저도 상대하셔야 할 거예요. 저도 더는 형님께 죄송해서 이대로 못 있겠네요. 도대체 형님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나오세요? 요즘 자기밖에 모르는 며느리도 많은 세상인데 형님 정도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훌륭한 며느리라고요. 근데 왜 사람 못 괴롭혀서 안달이세요? 아니 이것들이 단체로 약을 잘못 먹었나? 왜 이래? 왜 이러기는요. 어머님이 너무하다고 느껴지니까 이러죠. 제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래요. 어떻게 동서되는 사람 앞에서 형님 욕을 그렇게 하세요? 그날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았던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다는 건 아세요? 다들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시냐고요? 그것뿐이에요. 걸핏하면 저희가 보고 있는 앞에서 형님 붙잡아서 무시하고 핀잔 주고 괴롭히고. 이 집안 돌아가게 하는 사람은 형님인데 왜 형님을 괴롭히세요? 저희가 저희 좋자고 돈 벌지 어머님 좋자고 돈 벌고 이 직업 택했어요? 저희는 이 집안에 하는 게 형님에 비하면 쥐뿔 없는데 왜 형님을 들들 볶으세요? 이러다 형님 없어지면 그땐 어떻게 하시려고요? 형님 없으면 당장 집안 제사 치를 줄 아는 사람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세요? 맞아요. 그리고 아무리 시집살이가 며느리 숙명이라고 하고 형님이 큰며느리라고 하지만 뭐든 적당히 하셔야죠. 작은 형님과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저번 초복 중복에 형님 대신해서 챙긴 줄 아세요? 저희가 바쁘다는 건 어머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형님 대신해서 일하러 온 건 이번만큼은 형님이 이 집안 일이 아니라 사돈 어르신 형님 어머님 간병하는데 신경 쓰라고 저희가 그렇게 행동했던 거잖아요. 어머님도 다 아시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고집 피워서 사람 붙잡아뒀으면 그런 말은 입에 담으면 안 되셨죠. 어머님도 친정 어머니가 있는 마당에 그게 무슨 망발이세요? 그리고 저도 작은 형님도 이번 일 말고도 그간 어머님 횡포에 많이 참았어요. 그런데 박씨 집안에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형님께서 이런 대접 받는 걸 보니까 더는 안 되겠네요. 저희도 곧 있으면 이런 일 당할 게 뻔한데 알면서도 남을 수 없겠습니다. 저희 다 떠날 거예요. 뭐? 떠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막내 동서가 한 말 그대로 이 집안 떠나겠다고요.
저랑 막내 동서는 어머님 아들들과 이혼해서라도 이 집안 떠나기로 합의 봤습니다. 형님은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필코 설득해서 이 집안의 며느리라고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할 거예요. 어디 어머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며느리로 이 집안 꽉 채워보세요. 제가 더 이상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첫 시작만 제가 했지 그 다음은 든든한 동서들이 저를 호위하듯이 시모와 맞서고 있었으니까요. 그쯤 되니 시모도 처음과 다르게 많이 당황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쥐꼬리만한 목소리였지만 시모가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하지만 동서들은 이번에 시모의 버릇을 고칠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마지못해 한 사과에도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저도 아직 화가 덜 풀렸을 때라 시모의 사과를 듣는 둥 마는 둥 있었고요. 내 살다 며느리들에게 이런 일까지 당하는구나.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래, 내가 잘못했다. 사과 한마. 이러면 된 거지?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희는 마음 결정 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사과는 저희가 아니라 형님에게 하셔야죠. 아니 이것들이 정말... 그래. 얘 상이야. 내가 오늘 말 실수한 것 같구나. 네가 이해 좀 하렴. 어머님, 아까 저보고 어머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하냐고 난리치셨죠? 네, 저 어머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이에게 어머님 관련된 이야기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고 또 제 눈으로도 어머님 성격을 목격했죠. 그래서 지금 하시는 사과 못 받아들이겠네요. 어머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사과받을 때 얼마나 난리인지 모르세요? 그런 분이 저에게는 겨우 그 정도 사과로 끝내시겠다고요? 우리 엄마까지 건드려 놓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용서해 줄까 말까 한 상황에 그게 진심 어린 사과라고 느껴질까요? 동서들이 저렇게까지 말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는 걸 보면 진짜 안 되겠네요. 저도 그이와 말해본 다음 어머님과 연을 끊을지 남편과 이혼해서 이 집안과 연을 끊을지 고심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어머님과 다시는 볼 일이 없겠네요. 제 입에서까지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는지 시모는 그제야 제 다리를 붙잡고 저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과 시동생들도 차례대로 시댁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시모는 아들들에게 자기 편을 들어달라며 하소연하기 시작했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 오기 전까지 무슨 수모를 당했는지 아니? 큰 며느리라는 년은 나한테 남은 음식 집어 던지지 않나? 남은 두 년은 자네 큰형님에게 화내지 말라면서 소리 지르더라. 너희들과 이혼까지 하겠다고 겁박하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거냐?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려고 날 희생하면서까지 너희들을 키웠어?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 뭐? 통역이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거야? 아니요. 저 사람 그리고 재수 씨들이 가만히 어머님 하시는 말씀 듣고만 있는 걸 보니 비슷한 일이 있었겠죠. 근데 제 아내나 재수 씨들이나 괜한 일로 어머님께 그런 언행을 할 사람들입니까? 저희 형제가 누구보다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제 처에서 어떻게 해오셨는지 봐왔고요. 그래서 제 처와 재수 씨들에게 그런 일 당할 만한 일을 벌이셨다는 걸 압니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저희 뒤에 숨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저희 잘 되려고만 희생하셨습니까? 어머님 자신을 위해서 저희 성공을 바라셨던 이유도 있잖아요. 자초지종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저는 어머님 편을 못 들겠습니다. 애초에 이 사람이 병원 비우고 여기 와서 음식하고 있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요. 남편은 시모에게 화를 내곤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이후 시동생과 동생들도 차례대로 그 집을 떠났다고 했고요. 믿었던 아들들까지 자신에게 돌아서자 다급해진 시몬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이든 집이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매일 잘못했다고 빌면서 남편과 시댁 가족들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해왔죠. 상이야, 내가 잘못했다. 밤새 혼자서 생각해보니 내가 얼마나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했는지 알겠더라.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말 천성이 못되게 타고난 건지. 근데 이번 일 계기로 내 절대 우리 며느리들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마. 정말이다. 정말 네가 나에게 우리 집안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깨닫게 됐어. 너뿐만 아니라 네 동서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잖니. 그리고 나 집에 돌아가서도 내가 한 짓들 후회하면서 이불이고 베갯니시고 다 적시고 있다. 정말 많이 후회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어. 거기다 우리 동력이 네가 옆에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진우 지은이를 생각해서라도 갈라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동혁이가 네 동서들 마음도 돌려주고, 응?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다른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제게 무릎을 꿇는 시모를 보면서 이쯤하면 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못 이기는 척하며 용서해줬죠. 사실 그 일을 길게 끌고 갈 생각도 없었고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거든요. 그건 동서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도 긴장의 끈을 풀 수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20년하고도 1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큰소리 오가는 일이 없는 걸 보면 그때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신 것 같아요. 덕분에 지금은 시댁 가족들 모두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젠 시어머니와 수많은 일을 겪으며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서 제 곁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돼주셨어요. 든든했던 동서들과는 이젠 친자매들처럼 격없이 지내고 있는 중이고요. 다 같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어머님이고 막내 동서고 할 것 없이 서로를 편하게 대하며 정말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20년 전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모습인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저희 어머님과의 일을 사연으로 보내게 된 건 과거에 누가 잘했다 못했다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이건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웃으면서 지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 상황을 참고하셔서 가족과 지인들과 겪는 문제를 불화보단 화합으로 풀어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기라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글을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